지금 보면은 지정학적 사이클, 원자재 사이클, 또 길게 보면 기술혁신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생에 처음 겪는 사이클이다. 그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제 팔아야 되냐,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냐.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아, 그럼 이게 바닥이다. 그다음에 주가 꼭지는 호재가 분명히 더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가 뭘 발표했다, 또 엔비디아한테 무슨 새로운 뭘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를 때 그때가 이제 대충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거나 주식시장을 잠깐 떠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M7이 독주하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다.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윤남이라고 하고요. 지금 핀테크 스타트업 코어16의 대표이사입니다.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로 대략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요. 마지막 회사는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를 마치고 대략 한 3년 전쯤에 스타트업 창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이클 투자 법칙이라는 이제 책 내셨는데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이런 사이클 투자란 뭔지,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사이클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을 이번엔 정말 다르다. 그 다음에 많은 그 미국의 이제 마켓 구루들도 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에 처음 겪는 사이클이다. 그것은 바로 이제 AI 혁명, AI의 기술 혁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AI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많이 대체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잖아요. 이런 기술 혁신의 이제 장기 사이클은 아마 우리가 그 경험했던 거는 1999년, 2000년에 뭐 IT 혁명, 인터넷 혁명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9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1929년이 주가의 정점이었었고 대공황 직전에 그 버블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는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런 어떤 생산성의,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약적인 생산성들이 나왔고, 또 라디오가 개발됐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급이 됐고, 그러면서 자동차의 할부 금융, 그러니까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혁신과 그다음에 시스템 혁신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원자재도 같이 오르잖아요. 귀금속 포함해서. 그래서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아마 2000년대,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을 2001년에 했고 중국이 이제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그 하던 때가 거의 2000년대 중반, 2003년서부터 대략 한 2010년, 11년까지인데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슈퍼 사이클과 또 지금의 어떤 그 시황하고 맞물려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하고 소련이죠. 미국하고 소련의 어떤 냉전 시대가 1960년대, 70년대, 특히 이제 1960년대는 누가 그 예를 들면 우주에 먼저 이 인간을 보내냐 혹은 기계를 보내냐라는 어떤 그 우주 경쟁의 시대가 활발하던 때예요. 지금도 보면은 어떤 AI 혹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경쟁들, 이것이 뭐 무역 전쟁 혹은 어떤 군사 경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기술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정학적 사이클, 원자재 사이클, 또 길게 보면 기술혁신 사이클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 혁신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고점이잖아요. 막 26만 전자, 150만 닉스까지 얘기가 나왔대요. 이 반도체 투톱의 투자 전략을 조금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좀 겁이 나죠. 네. 근데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뭐 혼자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소외감이 클 텐데 삼성전자의 저점 때는 저 혼자 생각이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에 거의 정확하게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쉬운 투자 전략은 뭐냐면 저는 이제 퍼프리미엄이라는 지표로 이제 2000 대략 5년서부터 그 삼성전자의 바닥권을 전망하기 시작했는데요. PR이 높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PR이 낮을 때 투자 유망하다 생각하잖아요. 저점 매수라는 게. 근데 삼성전자는 이상하게 저점이 PR이 높을 때 형성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들의
그 묶음의 평균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시켜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빠지고 EPS는 계속 떨어지니까 PR이 높죠. 그리고 주가는 이상하게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애널리스트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익 전망을 못 높여요. 그러면서 이제 고퍼 구간, 저점 구간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고점 구간은 언제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전망들이 너무너무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시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연의 섭리상.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주춤주춤 거려요. 이럴 때 PER이 점점점 낮아져요. 삼성전자 지금 PER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한 6개월 지나면 더 낮아지겠죠. 그죠? 주가가 아무리 빨리 올라도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이 계속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 PER이 계속 툭툭툭 떨어져요. 그럴 때가 이제 고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제 팔아야 되냐, 고점이 어디냐,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냐. 그거는 아마 이 금융시장에 있는 한국하고 또 아무리 그 전문가라는 또 미국의 오래된 그런 대투자자들도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정상에 도대체 어떠한 신호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조사하고 느끼려고 했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시야가 팍 트여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낙관론이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산 정상들은 뭐 쉼터들이 있어서 좀 평평해요. 근데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냥 평평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주가 저점은 이런 거죠.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아, 그럼 이게 바닥이다. 그 다음에 주가 꼭지는 호재가 분명히 더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가 뭘 발표했다. 또 엔비디아한테 무슨 새로운 뭘 납품하기 시작했다. 뭐 하이닉스를 제쳤다. 뭐 그다음에 이익 전망은 뭐 이제 거의 한 200조까지 갈 것 같은데 뭐 한 200조까지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를 때 그때가 이제 대충 이제 좀 차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잠깐 뭐 몇 달이라도 떠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뭐 고점에서 물린다 이런 거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사이클의 어떤 막판은 아닌 것 같으니까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상승률이란 면에서. 그러면 이제 묶어서 뭐 반도체 ETF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그 정부의 부양 의지가 있으니까 MSCI 코리아 ETF,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것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쉬운 그런 주식들 묶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랑 AI 쪽에서 시장을 거의 이끌고 왔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주춤하거나 AI 버블이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2의 주도주 뭐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갈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터뷸런스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 뭔가 궤도를 이탈할 때는 그러니까 궤도를 높일 때 뭔가 굉장한 저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거품론도 아마 그런 어떤 터뷸런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게 언젠지 어떻게 하냐. 물론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몰라요. 시점이 언제고. 그런데 무엇을 관찰해야 될 거냐는 이렇게 미리 집어넣고 관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오라클 주가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라클 주가가 이제 2025년 4월이었죠. 트럼프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오라클 주가가 대략 한 120불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120불 근처로 가면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 AI 거품론들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 그러면 조금 쉬어갈 땐가 보다. 이 세상의 그 대장주가 최근 몇 년 동안 뭐였을까요? 그 엔비디아였죠. AI로 가는 길은 무조건 엔비디아를 관통해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진폭은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고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계속 고점대에 머무르더라 그러면 뭔가 더 이상 더 큰 뉴스가 없다라면 아니면 더 큰 유동성의 공급, 돈의 공급이 없다라면 이제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레이스를 하면서 고점대에 왔다. 혹은 상당한 수준의 터뷸런스가 맞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거품론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올 텐데 왜냐하면 이런 이슈는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한 번에 끝나진 않고
계속 그 주기적으로 AI 거품론이 나올 텐데 그 닷컴 버블의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닷컴이라고 붙이면 예전에 다 올랐죠. 그런데 약간 실체가 좀 부실하거나 혹은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이 먼저 빠지거나 큰 폭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는 주식들이 좋고요. 가장 대표적인 현금 흐름이 좋은 주식들은 역시 반도체겠죠. 그래서 뭐 금광을 캐러 가는데 곡괭이랑 삽은 필요하다. 뭐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아이폰하고 스마트폰이 막 나왔을 때 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앱을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못 벌었죠.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핸드폰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삼성이라든지 애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하드웨어, 실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들의 어떤 AI 거품론, 데이터 센터의 거품론이 있을 때 반도체를 공급하거나 혹은 어떤 그 전력 관련 기기나 전선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실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가 오히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전력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흔들림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별 사이클 좀 분석하는 포인트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 엔비디아 주가랑 그다음에 오른쪽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아마 그 수천 개 경제 지표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봐왔던 그다음에 주식시장과 가장 그 유사하거나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읽을 수 있는 지표라고 꼽는다면 저는 ISM 제조업 지수를 늘 꼽았는데요. 그 대략 한 최근 한 2년 이상 2, 3년 정도 ISM 제조업 지수가 그 50 밑에서 혹은 50 전후로 이렇게 상당히 부진한 그런 어떤 추이를 보였어요.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세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50 밑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있으면 경기 위축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이제 깜짝 그런 어떤 지표가 나왔잖아요. 좋은 지표가. 자, 그런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할 때 과연 시장을 누가 주도했냐? S&P 500도 계속 올랐는데 M7만 독주했어요.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뀌었죠. 오히려 M7이라는 어떤 빅테크들은 주춤주춤 하면서 나머지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들이 계속 레이스를 하면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섹터 로테이션 순환매 혹은 그 약간 맨 앞단에서 하드웨어가 있는 실제로 돈을 버는 실체 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략가들도 이제는 섹터 로테이션이 필요하고 뭐 최근의 상황도 다우는 신고가가 나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좀 부진하지만 그런 일들이 올해 내내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큰 파동이라는 부분에서 AI 혁신은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할 텐데 이제 M7이 독주하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다. 그렇다고 장이 이제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배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릴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근데 하여간 6개월 만에 배는 못 만들겠죠. 예, 그 얘기는 사이클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시기는 전 세계 해운사들이 이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데 배가 모자라. 운임 가격이 계속 치솟아. 그러면 선주들이 이제 발주를 주죠. 배 만들어 주세요라고 인식하는 시점, 뭐 시차, 그다음에 배를 이제 건조하고 다시 하는. 그래서 최소 몇 년은 걸려요. 국내 조선사들이 그 수주를 막 따기 시작한 게 2021년이에요. 근데 국내 조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 한 2년 정도 뒤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선사에 만약에 LNG 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LNG가 아마 마이너스 한 150도 정도 돼야 이제 액체가 될 거예요. 천연가스가. 근데 그 LNG를 이렇게 계속 차갑게 하는 것을 이제 보냉제라고 하잖아요. 그 보냉제를 납품하는 데는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카본이 옛날에는 그 카본 파이버 탄소 섬유 일종의 플라스틱 같은 거죠. 그것의 주로 용처가 뭐 낚싯대라든지 골프채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몇 천억씩 벌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였는데 그 LNG 보냉제 그러니까 갑자기 2023년서부터 조선사들한테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국카본의 수주가 2023년서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카본이 실제로 주도주가 되고 주가가 빨리 올라간 것은 2025년 3월경서부터예요.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감독원의 전자공시에서 그 단일 품목, 그다음에 공급 계약 이런 어떤 수주 공시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업황이 어디 쪽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데서 수주가 어디서 터지는지를 이제 보시면 이제 큰 어떤 투자의 해안을 얻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선, 해운, 항공, 건설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재라고 불려요. 주식시장에서. 산업재라는 건 사이클이 긴 겁니다. 최소한 몇 년짜리예요. 그래서 이 호황이 그냥 1, 2년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선, 뭐 방산 이런 것들은 혹은 뭐 전력 이런 것들은 사이클이 뭐 1, 2년, 2, 3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이라고 보면은 우연찮게 저희 이 사이클 투자 법칙 책에 보면은 맨 뒤에 이제 월간 단위로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매도리면 뭐가 올랐다, 매도리면 뭐가 올랐다라는 어떤 제철 주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월이니까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3월에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3월 달에는 그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하고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를 더 높여줘야 되고 주주들한테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배당을 많이 주거나 뭐 자사주를 정말 예를 들면 그 매입했으면 강제 소각을 할 거냐 이런 이슈들 계속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자, 그러면 3월 주총 때 분명히 그동안 지배구조라든지 주주를 조금 등한시했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주주를 좀 생각해줘라. 더 대주주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유심히 보거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지난 뭐 한 1, 2년 이상 끌고 왔던 게 고려하고 영품이죠. 그러면 이번 3월 달에도 분명히 굉장히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근데 고려아연이 오를지 영풍이 오를지 뭐 지금 대세는 고려아연이 저기 하는 것 같지만 뭐 거기다 이제 금하고 그다음에 은하고 거기다 물론 이제 아연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어떤 부산물로 수혜를 받으니까 일단 그 원자재 관련 주기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고려아연하고 영풍을 동시에 그냥 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 3월 주총 시즌 때 고려하고 영풍 이슈처럼 뭔가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이 책에 보시면 이상하게 과거에 보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뭐 지난 뭐 10년이다 그러면 10번은 아니고 20년이다 그러면 20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한 80% 이상 되는 그 확률로 3월 달에 현대 로템이 오르더라고요. 방산 주식이잖아요. 과거에 3월 달만 되면 현대 로템이 거의 매번 올랐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될 거냐는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